잘 들리시나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그 시장의 큰 틀부터 먼저 보고, 사실 이 시황이라는 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 뭔가 이제 이렇게 간다 예측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들이 돈을 쓴 게 보인다면 그 흐름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대로 그 객관적인 지표들을 분석하고 그걸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예요, 지금. 그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추세적으로 보자면 코스닥이 조금 더 갈 자리가 많긴 해요. 왜냐면 코스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를 조금 뚫어서 이제 어 뚫는 모습이고 도초가 어떻게 보면 추세에 이제 맞닿은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코스피가 이제 올라와 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좀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가주는 게 낫죠. 어 조금 너무 이제 제가 이제 오히려 바라는 건 그 시장이 계속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계단식으로 아니면 충분히 올려주고는 한 번 정도씩 쉬고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쉬고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코스피의 흐름은 이런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조금 더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많이 가지. 여기서 바로 뭐 갈 수도 있죠. 여기서 뭐 바로 어느 정도 올려주고 오히려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전에 있던 뭐 이런 데서 저항 이제 지지받았던 구간들 이 선이 나오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거 여러분 하다 보면 뭐 왜 선이 거기 그어질까요가 아니라 많이 겹치고 의미 있게 지지를 받고 뚫어졌던 구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한번 올라간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조금 길게 이제 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는 추세선에서 어떻게 보면 추세선 근처에 붙여놓은 상태라 최근에 코스피 수급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코스피 수급이 어땠어요? 이 시황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거면 모르셔도 되는 거지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꾸준하게 뭐 10년, 20년, 30년 하실 생각이라면 지금 잘 들어도 모르겠어도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감이 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시장 볼 때 뭐 외국인이고 뭐고 그냥 내 개별 종목 차트만 봤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지켜볼 때 외국인들이 오늘 파나 사나를 보게 됐다. 그럼 바뀐 거 여러분 조금이라도. 예전에는 외국인이 뭐 들어오던 말던 내 개별 종목 차트 내가 산 종목만 계속 보고 신경도 안 썼는데 요즘 들어서 예를 들면 이 방에 들어온 이후로 외국인 수급이란 것도 보면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도할 때는 한 템포 쉬어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방 만든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1년에 그 정도 변화한 거면 됐죠. 또 1년 뒤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바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게 되고 같이 제가 잡아드린 대로 중요합니다. 시황이라는 게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코스피가 최근 수급을 봅시다. 뭐 일단 오늘 코스피에 외국인들 600억 정도 들어오고 기관이 1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선물 쪽도 1400억 들어왔고 오히려 코스닥 쪽은 외국인이 조금 빠졌는데 기관이 요즘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아직 큰 덩어리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4조. 4조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는 매도세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팔더라도 외국인이 이 정도는 4조 정도는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더 팔아도 한 3조에서 3조 5천억 정도는 지켜줄 것 같은데 급격하게 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전에 만들었던 요런 이제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은 지금 큰 덩어리 4조를 들고 있다. 근데 기관은 그래프가 딱 확연히 보이죠, 여러분?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 마이너스 3조 5천억이었다가 지금 2조 5천억 된 거니까 6조 정도 매수했네요. 6조. 5월 말부터 해서 지금 9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한 4개월이 조금 안 되는데 6조 샀습니다. 6조. 개인은 어떻게 가고 있죠? 개인은 결국 꾸준하게 팔고 있어요. 여기 다시 사준 척하다가 내려가고 있죠. 개인들이 2019년 들어서서 그러니까 2019년 들어서서 우리 증시에서 개인들은 7조를 팔았고 외국인들은 4조 매수, 기관들은 2조 6천억 원, 거의 3조가량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만 판 거예요. 2019년 들어서서. 그럼 아주 기본적인 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시작점을 보자고요. 시작점이 여기죠. 시작점이 여기다. 여기다. 지금 현재 주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코스닥 시작점이 여기다. 시작점에서 선을 그어 보면 한 이 정도 된 거고 얘는 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코스닥은 사실 코스닥 수급은 안 좋죠, 여러분. 코스닥 수급을 보자면 개인들만 5조 정도 샀어요. 5조. 그리고 외국인들은 6천억 매도. 기관들은 거의 2조 7천억 정도 매도한 상황이고 개인들만 꾸준하게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코스피만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코스피는 막 끊임없이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코스피 장세일 때가 있고 코스닥 장세일 때가 있고 보면 이때가 여러분 뭡니까? 제약바이오 붐이 일어날 때죠. 이때가 제약바이오 붐이에요. 제약바이오 붐. 대박 쳤을 때 코스닥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7년 여름쯤에 2017년 여름 저는 아직도 그때 기억나는데 그때 여러분이 저희가 그때 만났다면 뭐 더 좋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종목을 더 드렸을 거고, 제약바이오로 많이들 먹었을 시장인데, 어쨌든 저때 코스피는 좀 흐름이 다르죠. 같이 올라가긴 했어. 파동적으로도 약간 비슷해. 왜냐면 얘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지만 상승폭이 전혀 다르죠. 상승폭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큰 틀은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코스피 장세일 때가 있고 코스닥 장세일 때가 있고 그렇지만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결국 이런 잔파동들도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어? 커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코스피가 만약에 의미 있는 구간에서 추세선까지 뚫어가면서 외국인들 기관, 특히 기관이 최근 3개월 사이로 6조를 베팅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에 있던 제가 그 무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2100, 코스피 2100, 코스닥 한 700 정도가 얘네가 본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2100, 코스닥 한 700 정도. 그러니까 뭐 전에 있는 영상들도 뭐 비슷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어제 그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 자리가 좀 많이 남았고 코스피가 여러분 이렇게 갔죠. 추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은 이렇지만 그럼 코스피가 지금 중요한 추세선 뚫어주는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리고 5월 달이면 언제냐? 5월 말. 지금 기관들이 6조 베팅한 것 구간입니다. 기관들이 여기서 6조를 샀어요, 여러분. 6조. 기관들이 이 초록색 친 구간에서 6조를 샀는데 평균 정도 잡으면 중간 잡으면 이 정도 되겠네, 그죠,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겠다. 한 2,000 이 정도 되겠네, 그죠? 나름 또 선이 좀 또 겹치죠, 바닥 구간이랑. 어? 그냥 여러분 저는 지금 제 그 임의대로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들이 매수가 된 구간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임의의 해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또 마침 그 10월 폭락장 때 바닥을 다졌던 구간이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10월 폭락장이에요. 작년에 10월 폭락장 이후에 바닥을 다져뒀던 구간이 마침 기관이 6조를 매수했던 구간 평균하고 또 비슷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아직까지 안 어렵죠? 10월 폭락장 이후 지수가 바닥을 다져줬던 부근이 또 마침 최근 기간이 3개월 정도 좀 넘게 해서 6조를 잡아준 평균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기간이 최근 6조 매수한 평균이 2030포인트가. 근데 여러분 이거 2070포인트면 한 2% 올랐거든요. 2%? 2% 먹자고 이거 6조 베팅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기는. 근데 지금 이제 자기들이 매수한 본전 근처 조금 넘어선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조금 넘어서는데 얘네들이 지금 팔아요, 사요?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이 매수한 가격 조금 넘어서는데 지금 팔아요. 사고 있잖아, 아직도. 그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맞죠, 여러분? 이건? 이제 지들이 6조 정도 매수 베팅했던 구간의 평균 정도였는데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또 마침 추세적으로 저항이 맞는 부분이야.
저항이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매수를 잡아줘. 그럼 이거 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세적으로. 그럼 얘가 만약에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이걸 뚫어서 올라간다고 봅시다. 어? 그 올라가는 위치는 요 정도 되겠죠. 저항대니까. 딱 봐도 저항대잖아요, 여기 여러분. 저항대. 전에 지지받아뒀던데. 그럼 이게 22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코스피가 2200포인트에서 놀 때 코스닥이 어디서 놀았다? 한 750 정도에서 놀았어요. 750. 750 정도에서 놀았는데, 얘는 지금 추세 자체가, 코스닥은 지금 추세가 많이, 이 선 자체가 여기가 좀 여력이 있죠, 여러분. 제가 700을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여기 추세선을 뚫어주면서 돈을 쓰려고 하고 있고, 기관들이 최근 6조를 베팅했기 때문에 올려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잔파도를 만들더라도. 그러면 이제 얘네가 올려준다고 마음을 먹고 저항 구간이 2200까지 올려놓는다면 그때 코스닥이 움직였던 가격대는 750포인트지만 추세적으로 코스닥이 700 정도 오면 부딪힌다. 추세선이. 그래서 700 정도엔 뭐를 보라고 했습니까? 700에 왔을 때 그냥 무조건 던져요? 추세선 붙었으니까? 그냥 매도야 무조건? 그냥 매도 던지는 거예요? 700 되면? 코스닥? 그쵸. 700에 가까워지는데도 외국인이 매수를 잡아준다. 어? 오히려 지금 막 떨어질 때, 여기 막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 팔고 있었는데 막 올라가는데도 매수를 더 잡아줘 오히려. 그럼 여러분 이건 홀딩이에요 뭐예요? 응? 저 초록색 코스닥 저희 폭락할 때 외국인 팔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지금 더 위치가 높아졌어. 지금 여기 위치가 높아져서 코스닥 700에 가까워져 오는데도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라 사. 그럼 홀딩 하셔야지. 이제 한번 시세 분출시킨다 이거 여러분. 응? 왜냐면 좀 그게 있어요. 저는 우리 증시가 미국하고 다르게 많이 못 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응? 오늘 많이 못 올랐어요 여러분. 245에서 뭐 여기 900까지 올랐어 봤자 뭐 한 4배도 안 되게 올랐는데 같은 기간 이게 여러분 월봉이라서 이게 뭐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가 이게 한 10년 되는 겁니다. 10년 되는 거예요. 10년 해외 같은 기간은 미국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가 이제 똑같은 10년 기간으로 봤을 때 7,500에서 지금 한 27,000 거의 한 4배 올랐는데 미국은 사실 뭐 지금 코스닥이랑 비교해서 그렇지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미국은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이랑 비교도 안 되게 큰데 이제 여기 같은 기간 여기죠. 여기 한 1,500에서 8,100이 넘어가면 5배가 넘어갑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기업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 시장이 같은 기간에 5배가 올랐는데 나스닥은 5배, 다우는 4배. 우리는 코스닥으로 따져도 제약바이오 붐이 일어나고 어쩌고 다 했어도 4배가 안 돼요. 3점 몇 배. 그리고 코스피는요, 여러분. 코스피는 2008년 여기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1000까지 빠졌어요. 1000. 그 2600. 고작 한 2.5배 오른 거 2.5배. 10년 동안 우리는 이거밖에 못 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한번 지금 이렇게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쭉 돋는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잘 되면 한번 대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저는 좀 그럴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무너뜨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단순하게 종목 상담, 종목 뭐 얘기해주고 뭐 이런 것보다 큰 흐름을 알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뭐 이제 뻔한 얘기인데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거시적인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큰 틀이 분석이 되면 작은 틀은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투자 기법이나 방법에 따라서 각자 하시면 됩니다. 근데 큰 틀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알아가시는데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단기 투자, 기술적인 투자만 한다면 사실 시황을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만 그냥 외국인 오늘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오늘 쉴까 말까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주식으로 10년 20년 넘게 할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큰 흐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좋아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큰 이슈가 있죠. 당장 내년에 큰 이슈가 있다. 뭡니까, 여러분? 내년에 큰 이슈.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 트럼프가 재선하냐? 아니면 끝나냐? 뭐 우리나라 총선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 뭐 총선 뭐 관심 가질까요? 미국 대선은 전 세계인이 집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70억 인구가 집중하는 거고 우리 총선은 우리 그 동네에 누구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거지. 그냥 너무 동네가 좁아. 우리끼리 피 튀기고 욕하고 서로 뭐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어쨌든 세계적인 큰 이슈죠. 큰 이슈 있는데 이 트럼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여간 또라이가 아니죠, 사실. 이게 보통 미국 대통령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상식을 파괴하는 사람은 이제 없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미국 대통령이면 사실 세계 대통령이죠, 거의. 미국 대통령이면 거의 세계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사람 자체가 사업으로도 큰 성공을 했고 사업가 기질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좀 예측이 많이 힘듭니다. 아니 세계 대통령이 여러분 뭐 심심하면은 그 뭐 트위터로 말장난해가지고 증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른 미국 대통령이 그간 트위터를 안 하고 뭐 이런 걸 안 해서 그걸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만하고 증시적으로 그 움직임이 크게 나올 법한 멘트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다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이슈인 대선,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화두아니에요,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트럼프는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이제 단순 그 미중 무역 전쟁을 떠나서도 이제 환율 전쟁,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번지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근데 이번에 사우디 석유 세계 최대 석유 시설 이제 그 공격을 당해서 파괴당했죠. 사우디 세계 최대 시설 석유 시설이 파괴당했는데 여러분 석유값이 오르면 누가 가장 이득 보고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사실 우리가 지금 내일 주식시장에서 할 때는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뭐야 내일 뭐 이글벳
이글벳 대장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다른 종목 뭐 진바이오텍이나 뭐 아니면 뭐 등등등 마니커 이런 거 언제쯤 공략해야 될까 이런 게 맞긴 한데 그런 건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게 볼 때 주식을 사우디 세계 최대 석유 시설이 파괴당했는데 국가적으로 여러분 미국이 이득을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무조건 미국이 그냥 서울값 올라가면 이득 막 이런 것보다 크게 봤을 때 어쨌든 여러분 그런 자잘자잘한 설명들은 통과하겠습니다. 패스할게요. 러시아랑 미국이 좀 이득을 보죠. 당연히 그런 산유국들도 그냥 일반 그쪽 중동 지역들 국가들도 이득을 보지만 사실 가장 큰 수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셰일 혁명이라고 하죠. 셰일 혁명.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 GDP 성장률까지 완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뭐 엄청나게 지금 미국 증시가 날아다니는 주된 이유죠. 셰일 혁명으로 이 기술이 여러분 발달될수록 그러니까 그 석유 뽑는 게 가격이 낮아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시추 가격이 미국 회사들이 기술력이 좋아지면 시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70불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70불 이상 돼야만 회사가 그나마 본전치기 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5년 전에는 시간이 지나고 기술력이 좋아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이게. 제가 이것까지 뭐 자세하게 찾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기업들이 많이 예전이랑 다르게 많이 낮아졌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마지막에 봤던 기사에서는 60불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더 낮아졌을 겁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여러분 본전치기만 해도 왜 남는 것 같아요? 본전치기 하는데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 있죠. 본전치기 하는 뭐가 의미 있냐? 여러분. 미국 뭐 시추하는 석유 시추하는 기업들이 본전치기하고 뭐 그냥 그럭저럭 하는데 뭐 의미 있나?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그냥 조금 크게 보시면 이해가 가시거든요, 이게. 누구 말씀하실 분 없나요? 50분 정도 계시는데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본전치기만 해도 왜 또 되냐면 미국은 이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당연히 기름에 민감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게 여러분 엄청 중요해요. 세계 경제에서. 뭐 이건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고 미국이 뭐 군사력이 좋고 뭐고 어쩌고 석유가 있어야 굴러가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하고 지들이 전쟁해가지고 뭐 석유 그쪽이랑 좀 커넥션 따고 어쩌고 저쩌고 막 열심히 했는데 지네 나라에서 이제 석유를 뽑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본전이어도 석유가 계속 비축되고 또 석유를 뭐 그냥 뽑아요, 여러분? 근로자들 없어, 근로자들? 근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시추하는 게 뭐 한두 명, 뭐 한 10명, 한 10명 모여가지고 뭐 김씨 뭐 석유나 뽑으러 가자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뭐 기계 하나 뭐 그냥 뭐 삽 가지고 가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사업 자체가 캐파가 엄청나게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정유 회사가 본전치기 또는 살짝 이득이어도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노동자들 그리고 시추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들, 중장비들 뭐 이것저것 경제 자체가 이제 완전 그냥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창출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미국은, 그럼 여러분 그런 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야. 저유가 뭐 저번에 한번 완전 유가 박살난 적 있었죠. 30불인가까지 20 몇 불인가 30불인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뭐 미국 여기 정유 그 시추 회사들 다 망하네 마네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가 60불 70불 돼야지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그때 많이 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회사를 국가에서 미국 입장에서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시추를 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정유회사 입장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가 그냥 본전치기만 해도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를 통해서 엄청난 노동자들과 엄청난 거기 장비들 경제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 GDP 국가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통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아니 본전이든 뭐든 이제 뽑아 쓸 수 있잖아요. 그 기름을 뽑아 쓸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름이 안 나가지고 중동 국가랑 막 전쟁도 하고 맨날 그쪽에 좀 막 자꾸 참여하고 막 이렇게 정치질 하다가 기름이 나. 그럼 뭐 이제 쫄릴 게 있을까요? 자기가 쫄릴 게 있겠어요? 이제 자기들도 이제 기름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예 판이 달라진 건데 이번에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사우디 세계 최대 그 석유 시설을 파괴당했는데 그럼 미국은 어쨌든 국제 유가 가격 올라가면 좋다. 뭐 이런저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좀 스킵하고 그런 자잘한 건 크게 보는 겁니다. 가격 올라가면 좋다. 중국은 좋을까요, 여러분? 기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응? 기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야? 기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 미국이랑 중국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중국 아닌 미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은 기름이 나. 중국은 기름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 시추 사업 자체가 많이 커졌고 안정권에 들어섰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뽑아냅니다, 이제. 근데 중국은 그 자기 이렇게 아니에요. 못해요, 여러분. 무조건 수입입니다. 무조건 거의 대부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중국 쪽은 그냥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내가 100만 원치 기름 사서 내 거 공장 돌리고 애들 뭐 차 타고 다니고 이것저것 다 됐는데 그냥 갑자기 기름값 올라서 안 나가도 될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럼 자기들은 어쨌든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미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또 요즘 뭐 중국 뭐 GDP 성장률 떨어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또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중이고 미중 무역 전쟁 중이어서 안 그래도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국제 유가까지 올라가서 만약에 기름값도 좀 부담이 되고 이런 게 당연히 여러분 성장률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큰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이 석유시설 파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 뭐 예멘 반군인가 뭔가 그죠? 걔네가 파괴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미국이 시키고 사주하고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 예멘 맞나요, 여러분? 예멘 반군 맞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안 읽어가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식하는데 예멘 반군 맞나요? 그 석유시설 테러한 애들이?
어제 얘네 예멘 반군이 공격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유도했겠죠, 유도. 유도 여러분, 유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야 니들 해가 아니라 얘네를 사지로 몰던 그 상황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하게끔 등 떠밀었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뿐이고 마침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끔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 단계 겸 트럼프 재선도 1년도 안 남은 상황. 이게 뭔가 아다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겹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들이 마침 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우디 세계 최대 석유 시설 파괴당해서 이번에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만약에 여러분 주기적으로 파괴당한다면 고쳐놨더니 또 파괴하고 고쳐놨더니 파괴하고 그럼 석유값이 진정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석유값에 그렇게 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산유국들이 전체적으로 더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더 뽑으면 돼요, 걔네들은. 지금 못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뽑자, 감산하고 걔네들 막 오펙 회의인가 뭐 하잖아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니들 이만큼만 뽑아, 그리고 각자 나라 니네들 이 정도 뽑고 니네들 이 정도 뽑아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기름값 걔네들이 조절하기 위해서 그 지들 모여가지고 막 회의하고 그래요, 매번. 근데 사우디 세계 최대 시설 파괴당해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부족하면 지들끼리 또 더 뽑자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더 뽑는다니까. 근데 만약에 주기적으로 이게 파괴당하면 당연히 그 석유값 올라가겠죠. 국제유가 올라가겠지.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중동 국가 입장에서 나빠요? 중동 국가 입장에서 내 거 시설 좀 파괴되긴 해. 근데 여러분 그거 시설 보수하고 시설 새로 짓고 이런 것보다 국제유가 올라가서 자기들 기름값 팔 때 더 이득 보는 게 훨씬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힘든 척 하더라도 실제로 이득 보는 게 중동 국가랑 미국이 여러분. 미국 뭐 러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미국이 작정하고 지금 중국을 정말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저는 이런 흐름 자체가 그 위에 계신 분들의 큰 흐름의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미국이 뭐 예멘 그 반군을 사주해서 저기 공격해라가 아니라 그 예멘 반군이 애들이 그 시설을 공격하게끔 뭐 중간에서 뭐 이간질을 하던지 뭐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던지 하겠죠. 저는 그게 현재 상황에서 너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제유가 올라가고 미중 무역 전쟁 중이고 여러분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할 때 흑자 많이 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해서 누가 더 이득 봐요? 누가? 누가 더 이득 봐요, 여러분?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차피 뭐 두 개잖아, 두 개. 틀려도 되니까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여러분. 뭐 선택지가 두 개니까 일단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에서 중국이 미국과 무역을 통해 5천억 달러 무역 흑자. 미국은 중국과 무역을 통해 1200억 달러였나? 그럼 여러분 3800억 달러면 이 뭐 얼마예요? 거의 400조죠, 400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사실 무역 흑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역을 통해서 미국이 더 이득을 보는 부분, 뭐 공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뭐 따질 건 많은데 그냥 일단 무역을 통해서만 보는 겁니다. 지금 수치를. 그럼 어쨌든 지금 중국은 미국이랑 지금 무역하면서 400조를 일단 그냥 눈에 띄는 지표로 400조를 수익 보고 있었어요, 지금. 어? 400조를 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국은 미국이랑 무역에서 거의 이게 얼마야? 한 550조, 600조, 거의 600조 가까운 수익, 흑자. 미국은 한 150조 흑자. 400조가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무역의 차질, 및,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보니까 당연히 성장률 깎이죠. 깎이고, 그 와중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성장률 깎이는데, 또 국제유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률 또 깎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국제유가 올라가면 성장률 깎인다가 아니라, 원래 이게 기름을 많이 쓰고, 많이 찾아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거든지, 그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많이 찾아야지 올라갈 거 아니야, 가격이. 주식도 많이 사야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맞죠? 주식도 매수세가 많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모든 상품이. 국제 유가도 당연히 많이 써야지, 많이 쓰고 많이 찾아야 국제 유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많이 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많이 쓴다는 건 경제가 활성화됐으니까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많이 타던, 돈 없는데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뭐 차 타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막 공장 돌리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름을 많이 쓴다는 건 국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되고 뭐 이렇다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좀 커트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러한 단발적인 이슈로, 지금 국제 유가 올라간 이유가 여러분 저런 이유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흥해서 석유를 많이 써서 국제 유가가 차분하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갑자기 막 석유 시설 테러 당하고 이래가지고 공급량의 차질이 빚어져서 단발적인 이슈로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경제가 좋아져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움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지금 잘 나가서 지금 기름을 많이 쓰고 국제유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고정 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업에게.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결론은 사실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누가 이기게 될 거고, 그럼 그에 맞춘 시나리오를 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지금 저희가 여러분이랑 저랑 이런 뭐 경제 얘기에서 사실 얻어가는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큰 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사실 당장 내일 내가 내 주식 계좌 불어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시라고. 시장이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조금 눈이 좀 더 좋아지면 여러분들 주식할 때도 조금 더 좋아질 거 아니야. 우리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누가 이길지 예상을 하고, 그럼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짜야겠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미국이랑 지금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누군 이겨요, 여러분, 결국. 이 무역전쟁 지들 이득 보는 게 없는 걸 막 10년, 20년씩 못 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실 이거는 확답이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걔네들은 지금 무역전쟁 거의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원래 예를 들면 미국이 조금 건전한 대통령,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미국이 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진짜 이 트럼프는
막장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정말 최근 보여줬던 모든 행보를 봤을 때. 왜냐하면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던 미국이 어느 정도 국제 그런 정세, 눈치도 보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관세 막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무역전쟁을 그런, 자유무역전쟁을 파괴한다 이러면서 좀 눈치도 보고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중국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여러분, 공산국가예요, 여러분. 공산국가. 이 공산국가의 가장 큰 파워가 뭐예요, 지금?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의 최대 장점. 중국과 북한의 다른 나라들은 침범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 국가적인 장점. 뭐예요? 공산국가의 중국과 북한은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뭘까요? 맞아요. 통제 가능한 다 국가 돈이고 그냥 노동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피해 봐서 기업들이 중내에 막 살고, 우리나라였으면 여러분 벌써 소송 때리고 소송 때리고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국가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냐, 뭐 소송 나오고 뭐하고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소송하면은 그냥 끌려가요. 바로 총살 당해요. 총살.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자존심 싸움으로 그냥 다 얘네들 다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미국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미국은 예를 들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만약에 계속 기업이 피해를 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피해를 보면 뭐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뭐 소송을 건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꾸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뭐 이거 이러면은 우리가 이득되는 게 뭐냐, 막 기업들도 죽게 생겼는데 뭐 계속 이거 하겠어요? 자기 사비 들여서라도 뉴스 뿌리고 이거 미국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 지금 국익을 해친다 뭐 한단 말이야.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업이 망하든 말든 뭐 뉴스 아니면 무슨 밖으로 새 나가는 소리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왜? 노동자들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 기업이 망하든 말든 그냥 야, 여기 망했으니까 니들 이제 저 공장 가서 일해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미국 근데 근로자들은 뭐 거기서 삭발하고 예를 들면 무슨 막 기름 몸에 붓고 막 혼자 1인 시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단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세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그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미국이 많이 불리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트럼프를 봤을 때 얘는 진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꼬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시각은. 국제유가를 올리던 아니면 환율로 중국을 뭐 더 압박하던 계속 압박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당장 재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은 거고, 대선 위해서 여러분, 대선이 뭐 당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내년에 그냥 투표하고 끝이에요? 아니 그냥 서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날짜 되면은 그냥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곳저곳 돌면서 유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세. 그죠? 이곳저곳 돌고 뭐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는 지금 트럼프 많이 급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빨리 이겨서 뭘 보여주고 유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결국 중국 이겼다. 내가 중국 이겼고 우리나라는 지금 패권을 유지하게 됐다. 뭐 자랑을 하든 뭐 하든 그런 게 유세 이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큰 싸움에선 저는 미국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큰 틀의 얘기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사우디 뭐 석유 시설이 파괴당하고 국제 유가가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을 때 어쨌든 미국이 이긴다. 결론이 이길 것 같다. 이긴다가 아니라 이길 것 같다. 그럼 미국이 이기게 되면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저는 최근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유례 없는 마지막 상승을 한번 제대로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최근에 흐름 봤을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작년 거의 초반 때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증시가 상당히 높아진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고점 부근에서 예를 들면 여기 요 정도에서 많이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증시 위치가 상당히 높지만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위든 아래든 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로 그냥 빠졌으면 계단식으로 빠졌겠지만 얘가 한 번 더 위로 쏜다. 한 번 더 위로 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자기 대선, 그러니까 재선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올려놨어요. 주가 부양시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재선했어, 만약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지금도 고점 논란에 시달리는데 올라갈까요, 여러분?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처럼 그렇게 주가 방어에 막 연준이랑 뭐 싸우면서까지 방어를 할까요? 뭐 지금 트럼프가 뭐 지금 오히려 미국 미 연준이 중국보다 더 큰 적이다, 뭐 금리 내려라,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경제 망하게 할 생각이냐? 대통령이 원래 저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저 정도까지. 지금 거의 뭐 개인 투자자 수준으로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이글배 물렸다고, 아 이글배 물렸구나, 아 그냥 이러고 마는 건데, 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글배 물렸다고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얘기하고 뭐 1대1로 얘기하고 뭐 이런 느낌에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짓을 자꾸 하고 있어요, 얘가. 그만큼 미 연준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그 이유도 저는 그런 거로 봐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입니다, 여러분. 증시. 왜? 내가 잘 살아야 돼. 여러분, 국민들은 다 그래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있으면 제가 정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잘 사는 게 느껴져. 왜? 돈도 월급도 많이 올랐고, 내가 산 집도 막 집값이 올라. 그리고 내가 산 주식도 막 가격이 올라. 그리고 내 재산이 어쨌든 올라가. 재산이 1억이었는데 2억 되고 3억 돼. 살만하구나. 아, 얘 한 번 더 찍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집 샀어. 3억에 집 샀는데 막 집값 2억 되고 1억 되고 집값 내려가고 주식 내려가. 그 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정말 선량한 사람이고 뭐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내가 가진 재산 가격이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만약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막 욕한다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데 막 코스피가 막 지금 막 3천 가고 있고, 코스피 막 3천 막 뚫었고 코스닥 막 1,000 뚫어가지고 막 날라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욕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지지율 80% 나올걸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실물 경제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냐가 지지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의 그런 최근 연준에 대하는 자세나, 그리고 미국 지수가 지속적으로 밀리지 않고 계속 한 번 떨어져도 계속 올라가는 저 좀비 같은 회복력을 봤을 때 한 번 오버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버슈팅. 이 개별 종목들도 여러분 오버슈팅이 나와요. 마지막 그 피날레죠, 피날레. 끝날 때죠. 끝날 때 이제 예를 들면 현대 로템 이럴 때 여기서도 이제 뭐 끝났다 여러분. 여기서도 예를 들면 뭐 끝났다 여기서도 끝났다. 마지막 피날레 치는 겁니다. 과할 정도로 마지막 올려놓고 이제는 폭락 나오는 거죠, 폭락. 야, 여기서도 예를 들면 여러분 이 현대 로템을 보자고.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도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차트 보세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15,000원에서 지금 34,000원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올렸는데 이때도 부담됐다고, 여러분. 그죠? 이때도 오버슈팅이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야, 너무 올랐다. 저거 어떻게 사냐? 떨어지겠다. 떨어졌죠? 아, 이제 진짜 끝났다 생각했겠죠, 여러분. 왜? 거래대금 더 실리고
저만큼 거래량에 저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갔죠? 갔어요. 이것도 일단 말이 안 될 정도 또 올랐어. 여기서 이제 그러다 이제 뭐 갭 하락 뜨고 뭐 저 때가 뭐 이제 뭐 그 2차 정상회담 뭐 안 한다고 했나 뭐 이제 그럴 때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목이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 예를 들면 그런 이거는 좀 북한이랑 엮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야 이거는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삼룡물산이나 이런 것처럼 좀 과한데라고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오버슈팅 구간, 여러분. 얘는 여러분 이때 바닥 4,300원에서 이때도 많이 오른 거야. 이때도 10,000원인데 2배 올랐어요, 여러분. 근데 한 번 더 오버슈팅 저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개별 종목에서도. 저는 미국 증시가 오버슈팅이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왜? 박스권을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원래 여기서 바로 밀렸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 계속 좀비처럼 계속 올려놔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미국 진짜 증시가 불을 뿜었다. 예를 들면 불을 뿜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국제 유가 가격 상승으로 미국 석유 시추 기업들 큰 폭 이익 국가 GDP 상승 또 미중 무역 전쟁 타결 미중 무역 전쟁 타결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그리고 트럼프가 증시 뭐 활성화 정책을 예를 들면 내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마지막에 만약에 피날레를 붙인다 여기서 한번 쭉 상승한다고 봅시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있어요 요새. 그 상황이 되면 전 세계적인 증시가 일단 훈풍 한번 제대로 불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침 우리 증시가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침 조정도 충분히 줬고 조정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800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코스닥. 그리고 정말 미국이 심할 정도로 날아간다면 800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못 올라가면 800 이상은 힘들 거로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총 상위권이 그 제약바이오에 쏠려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총 그 코스닥 800 이상을 가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미국이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왜냐면 미국이 오버슈팅 나온다고 보는 건 트럼프의 저런 그 또라이 기질을 봤을 때 이걸 끝까지 극단적으로 가서라도 중국을 한번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것 같고 그걸 통해서 트럼프가 증시까지 한번 더 위로 한번 바짝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재선을 위해서. 왜냐면 트럼프가 그게 아니면 재선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그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한번 조정이 지금 1년 반 나왔죠, 여러분. 지금 1년 반 이거 떨어진 거 1년 반. 그리고 이번에 한번 과할 정도로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코스닥 500 찍었잖아. 5짜리 봤잖아. 코스닥 540 한번 겁 제대로 줬지.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마인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540 찍고 지금 올려준데도 불안해.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코스닥 700 넘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안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니까 외국인들 뭐 수급이 들어오면은 뭐 홀딩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코스닥 700? 700이 아니라 자기 지금 종목들 본전만 오면 다 털고 지금 나간다니까. 지금 주식 이제 안 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주식 다 접어요. 이제 본전 오면 다행이다. 이제 주식은 죽어도 안 해야지. 다 이 마인드예요, 여러분 지금. 왜냐면 이번에 겁을 너무 제대로 줬거든. 10월 폭락장 때 뭐 마이너스 한 달에 20% 떨구면서 이때 무서워서 죽을 뻔했는데 이것보다 더 뺐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 뭐 무서워서 죽을 뻔하고 세상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 세상 망하게끔 무서웠던 것보다 더 뺐어 지금. 이만큼을. 여러분 본전 주면 이거 안 팔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무조건 땡큐하고 이제 주식 이제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일단 제가 700을 말한 건 1차적인 저항 때니까 700까지 올라간다면 쉬어야지 얘도. 쉬면서 올라가야지 그냥 막 미친듯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저의 일개 한국에 사는 일개 개인 투자자 한 명의 생각일 뿐이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흐름대로 간다면 정말 좀 전에 있던 제약바이오 붐으로 올랐던 900포인트까지는 못 가더라도 800까지는 손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큰 틀에 이제 이런 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개인 종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 무방금분들도 계시고 유료방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 이제 종목 상담 못 봐드리기 때문에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종목 들고 있는지 모르고.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을 어떻게 비중 조절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선 저희가 뭐 많이 얘기를 나눴죠. 가장 중요했던 코스닥 7.5% 음봉 때렸던 거 장대 음봉을 만든 날 상단 부근 넘어선 지 오래 여러분. 이제는 투자자들이 바닥일까를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마인드를 보세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한 달 전에 여러분 저 코스닥 540 찍고 이럴 때 여러분 어땠어요, 마인드가? 그때 마인드랑 지금 마인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나 이제는 진짜 바닥 찍고 올려주는구나 생각하고 시장 막 이제는 뭐 박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전에 시장 한창 빠질 때 그때는 오늘은 또 얼마나 빠질까? 오늘도 뺄까 설마? 이런 생각 하시다가 요즘엔 그런 생각해요? 오히려 요즘에는 오늘은 뭐 내 종목 이거 좀 갈라나? 아니면 오늘도 뭐 돼지열병 가나? 뭐 이러면서 이제 편하잖아 마음이. 추세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올라가는 거 좋지만 여러분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차트가 말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그은 게? 저렇게 가면 너무 좋죠. 말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좋지.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와도 여기까지 빠지겠네. 612. 612면 30포인트 빠지거든요, 여러분. 30포인트면 뭐예요? 한 5% 돼요. 코스닥 5%. 그럼 내 종목들 얼마 빠지는 거예요? 코스닥 5% 빠진다. 만약에 5% 빠진다. 그 내 종목 얼마 빠져요? 내 종목 얼마 빠져요? 코스닥 5% 정도 빠지면. 그죠? 한 10% 빠지죠? 기분 더럽지만 그 정도 빠졌다가 올려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더 강한 상승을 위해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좀 급하게 올려놨으니까 외국인들이 제가 여러분 뭐라 했어요? 장중에 요새 아침 10시 전후로 500억 정도 매도 안 나오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시장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550억 정도 팔았지만 이게 12시 이후에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작정하고 팔 때는 10시 전이나 10시 전후로 한 500억, 700억 찍혀요, 여러분. 매도 금액이. 응? 그러니까 10시 전후로 만약에 코스닥 막 500억씩 찍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10시 전후로 코스닥 외국인 마이너스 500억 찍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신규 일단 매매 금지. 신규 매매 금지하고 내 종목이 여전히 많이 마이너스고 회복됐다지만 별로 아직 많이 못 올랐다. 그게 쓰레기 같은 종목이 아니고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한 게 아니라는 종목 하에 아직 많이 회복 못하고 아직도 마이너스가 크다. 그럼 일단 홀딩. 응? 근데
많이 올랐다. 본전 근처 또는 수익 구간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건. 아침 10시 전후에 막 500억 매도, 외국인 매도 때리고 있어. 근데 내 거는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갑자기 시장 올라가면서 좀 반등 주면서 많이 올라간 게 있어. 그쵸, 매도해야죠, 여러분. 익절 챙기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되고, 오히려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5% 빠지면 10% 빠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때는 또 뭐가 유행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일본 수출이나 지금 유행하는 그 돼지 열병, 얘네가 계속 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낌 아시죠? 이제 시장이 그래요, 여러분. 시장 개판이고 안 좋을 때는 그냥 그런 거 해요, 사람들이. 정치주하고 갑자기. 응? 만약에 아침 10시 전후로 막 500억 매도 나오고 외국인들 막 작정하고 판다. 일본 수출이나 돼지열병만 거의 보셔야 돼. 테마주. 강한 테마주만. 그럼 봤을 때 지금 뭐 가장 일본 수출 중에 가장 센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일본 수출 대장 누구야? 일본 수출 대장. 얘도 대장이긴 하네. 삼룡이도 대장이긴 한데, 모나미 볼까요? 모나미, 그죠? 여러분, 전에 우리 무방할 때 다 여기 나왔던 거잖아. 그죠? 위치들 다 잡아드렸던 거잖아. 지금 어때요, 위치가? 저희가 그 분석했던 위치 다 와가고 있죠? 이걸 무료방에서 잡아드렸죠? 이 위치를. 모나미. 이 정도 오시면 한번 잡아봐라.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여러분, 모나미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모나미 박스권이 여긴데, 그럼 만약에 여기 노란색 친구가 잡히면 요 정도 6,000원 정도에 매도할 생각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마침 또 진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시장 빠지고 종목들 전체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또 가요, 여러분.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시장이 그래요, 원래. 어? 모나미 지금 빠지는 게 조금 과하죠, 약간 느낌이. 거래량 없이 단봉으로 빼다가 오늘 음봉 장대 약간 장대 음봉 7%짜리 만들었는데 거래량은 또 별로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일단 세력이 안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거야. 세력은 위에서 다 팔았는지 뭐 이건 모릅니다. 그치만 세력이 돈을 안 쓰고 있어요, 이 종목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암만 뭐 지들끼리 투닥투닥 한다고 종목이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오르겠지 하다가 오늘 막 돼지열병 올라가는데 얘 혼자 막 죽쓰고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모나미 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어? 이미 불나방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불나방 같은 분들이 지금 진바이오텍 아니면 뭐 이글벳 막 지금 막 상한가 치고 난리 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모나미 들고 있겠다고, 여러분? 그 불나방 분들이? 손절이죠, 다 손절. 저 장대 음봉 나온 것도 거래량 없는 저 장대 음봉이 개인 투자자들 손절 물량이에요, 여러분. 불나방 분들. 지금 단기 고점이 9,000원인데 여러분 여기가 4,600원이면 거의 어느 정도 난 거예요, 지금? 8,950원, 9,000원에서 4,000 거의 뭐 700원, 500원이면 여러분 뭐 얼마 난 거야? 반토막 당한 거죠, 반토막. 불과 한 달 전이 여러분, 불과 한 달 전. 근데 이때 최고점 찍을 때가 거의 언제예요, 여러분? 8월 6일. 코스닥이 어떨 때야? 최저점. 웃기네, 여러분. 코스닥 최저점 540포인트 찍은 날 얘는 최고점 찍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증시 제대로 반등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폭락했어요, 여러분. 폭락. 여러분 이거는 근데 제가 이 애국주 떨어지면서 애국주 떨어지고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던 건 기억하시죠? 시장 안 좋을 때, 시장 폭락할 때 애국 테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증시 바닥이 맞고 증시 턴하게 되면서 증시가 올라가게 될 땐 얘는 무조건 조정 나온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거의 반토막을 내놨는데 증시 8월 6일 날 코스닥 540포인트 찍은 최저점 날 얘는 최고점을 찍고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 다 반등 나온 시점에 얘는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점에 다시 증시가 조정이 나와. 그럼 모나미가 올라가겠죠? 그냥 뭐 연관성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때는 뉴스가 뭐가 나오겠냐? 예상 뉴스 이런 겁니다. 일본과 한국 이런 무역 갈등 장기화 가능성 있고 장기화될 시 한국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로 인해 한국 수혜주들도 있을 거다. 뭐 이딴 식의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시장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베의 성향을 봤을 때 현재 한국과 뭐 곧바로 뭐 화해할 일은 없어 보이고 이제 뭐 장기화 될 시 한국이 조금 더 피해를 보지만 그 중에서도 수혜주들은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럼 모나미 갑자기 또 상한가 간다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종목들이 그래요. 그냥 이 큰 흐름이.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다. 내일부터 잡아도 돼요, 모나미. 분할만 잘 때리세요, 분할만. 크게 비중을 넣을 땐 여기 세 개입니다. 크게 비중 넣을 땐. 제가 볼 때 이 2,500원까지는 사실 못 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2,500원까지 오는 건, 이제 그런 경우죠. 아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로 사과, 한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더 이상 까불지 않겠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럼 뭐 이제 뭐 2,5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거의 뭐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500원은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이슈가 나오면.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그래요. 지금 그렇게 왔잖아. 8월 6일 날 어떻게 증시 최저점 찍은 날 얘는 최고점 찍고 증시 지금 막 우상향 막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모나미 이렇게 박살 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웃긴 게 이 최고점 찍은 날 개인 투자자들이 어땠을까, 여러분? 모나미 막 계속 올라갈 때 코스닥 막 540 찍고 있을 때 저 때 많이 샀어요, 여러분. 왜? 힘드니까. 내가 들고 있는 거 개떡 같은 거 이거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다 매도하고 모나미나 사자. 모나미가 지금 대장이다. 모나미 뭐 지금 8,900원인데 누가 그러는데 모나미 2만원 간다고 했다. 종목들 다 손절하고 모나미 몰빵. 그럼 지금 그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어떻겠어? 지금 증시 반등 나오면서 사람들 그래도 이제 좀 계좌 조금 회복되면서 이제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손절한 거 몰빵했더니 거기서 지금 반토막 당했어.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증시가 또 빠진다. 모나미 버틸까요, 여러분? 여기서 또 증시 빠지는 분위기 나오고 조금 겁주면 이제 그 사람들도 야 이거 모나미도 또 끝나겠다.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되는데 모나미는 여러분들 사실 이런저런 종목 많지만 모나미가 지금 제일 이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공략 예정이고 얘는 사실 지금부터 공략해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중만 잘 조절하시면. 근데 조금 더 안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 모나미를 봐야 된다? 언제? 모나미에 집중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모나미를 집중해서 봐야 될 때 장이 안 좋을 때인데 제가 장이 안 좋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했어요?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어떠한 시그널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외국인이 팔 때 조금 더 자세하게. 10시 전후로 외국인이 5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게 됐을 때 집중하시고 코스닥은 610까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610포인트 전에 만들었던 장대 음봉의 상단 부근 610포인트면 지수적으로 30포인트,
코스닥 5%입니다. 코스닥 5%니까 개별 종목들 10% 빠진다. 그럼 여러분들 모나미 파는 시점은 언제가 돼야겠어요? 그럼 모나미 파는 시점. 그럼 내가 그때 코스닥 10시 전후로 500억 팔려서 안 그래도 모나미 괜찮은 위치여서 매수했어. 그럼 매도할 땐 언제야? 매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코스닥이 610 근처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증시가 다시 좀 안정권에 들어설 때쯤이 가장 적절한 매도 시점인데, 또 다른 건 모나미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고 며칠 안 돼서 아직 코스닥 610도 안 갔는데 뭐 상한가나 좀 강하게 갔어. 6천원까지 전에 있던 저항 부분까지 왔네.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 모나미가 좀 급하게 올라갔어. 아직 코스닥이 610까지 떨어지진 않았는데 좀 급하게 올라갔어. 그쵸. 매도하시거나 분할 매도 하셔야 돼. 한 6천원 정도가 매도 자리고, 여러분 만약에 너무 급하게 올려서 조정 이제 시작 단계인데 6천원에 붙여놨다. 그럼 조금 더 보세요. 며칠 더 보시는 거야. 한두 번 더 나올 때까지. 6천원 강하게 만약에 여기다 올려놓으면 한 7천원 정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때는 또.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한 마지막 한 10분 정도 저랑 지금 모나미 얘기한 게 여러분들 실제 계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저희가 앞쪽에 뭐 트럼프니 어쩌니 뭐 국제 유가니 뭐 사우디 시설 공격이니 뭐니 이런 게 여러분들 지금은 크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꾸준하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자꾸 듣고, 나도 그러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인드를 자꾸 갈고 닦아 나가야 큰 흐름을 잘 보게 되면 이런 흐름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투자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고, 뭐 유명한 투자자 뭐 조지 소로스고 다 손실이란 걸 보게 되고, 다 100% 올바르고 수익 보는 투자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큰 흐름을 잘 읽으니까 그 큰 흐름에서 자기들의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이것저것 하는 거지, 100% 맞는 투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바빠 죽겠는데 뭐하냐. 그럼 수요일마다 방송이라도 참여하셔서 이렇게라도 조금씩 배워 가시면, 이렇게 한 2년 들으면 뭐 안 바뀌겠어요, 여러분? 이런 방송이라도 2년 동안 꾸준히 들으면 바뀌겠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 여기 방에 처음 들어오실 때 생각하세요. 뭐 시장 뭐 이런 거 봤어? 뭐 이런 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외국인이 팔고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이글벳 들고 있는데 이랬는데 지금 여러분 보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방에서도 오늘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 보니 사월님 오늘도 역시 가만히 있어야겠군요. 이제 스스로들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년, 2년, 뭐 3년 이게 지속이 되면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방이라는 것도, 방도 뭐 없앨 일도 없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여러분이랑 저희랑 같이 그냥 오래 가는 거예요. 계속 투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 될 건데, 결국 마지막에 뭐 모나미 이런 얘기한 게 계좌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앞쪽에나 얘기한 이제 그런 큰 틀을 여러분들이 항상 조금씩이라도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 네, 저는 이제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고, 여러분 뭐 질문하실 건 이제 안 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셔도 지금은 이제 답변이 이제 힘들고, 마무리를 짓고 장 중에 이제 그 카톡방에 남기세요. 종목 상담 아니고 일반적인 주식적인 거는 제가 언제든 답변 드릴 테니까 질문들 하시고 많이 얻어가고, 예, 그럼 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 짓고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